여러분 안녕하세요. 귀간조입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 실기 100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시간 전략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빠른 시간 풀어드릴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 핵심, 요점까지 콕콕 집어드릴게요. 편하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 문제는 원하는 게 이거였어. 바로바로 캐치하실 수 있을 거고요. 어느새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거예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1번 문제,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단 왼쪽이 편마비예요. 그러면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을 활용하는 게 좋고요. 불편한 쪽은 지지해준다. 이런 것이 항상 답이 되는 겁니다. 보기를 보지 않아도 그냥 문제가 뻔하다는 거. 1번,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준다. 아니나 다를까. 왼쪽 편마비, 불편한 쪽에다가 지지해준다. 요거 맞죠? 2번, 오른쪽을 위로 해서 약간 옆으로 눕힌다. 항상 건강한 쪽이 아래로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왼쪽 편마비야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죠? 위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해서 눕힌다는 거. 3번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말을 걸어 천천히 먹게 한다. 말 걸지 않습니다. 왜? 살에 걸리니까요. 4번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입안 오른쪽을 살펴본다. 마비된 쪽이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겠죠. 왼쪽입니다. 5번 숟가락 끝을 입술 옆에 대고 입안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불편한 쪽으로 넣어주지 않고 항상 건강한 쪽으로 넣어준다고 했어요. 오른쪽으로 넣어준다. 쉽죠 여러분? 2번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비슷한 문제의 연장선이에요. 왼쪽이 편마비야 건강한 쪽은요?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또는 오른쪽으로 입에 넣어준다. 이게 답이에요. 1번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물어보면 살에 걸린다고 했어요. 말 시키지 않습니다. 2번 오른쪽을 지지해 줍니까? 왼쪽 편마비야 불편한 쪽 왼쪽을 지지해 줍니다. 사실 똑같은 문제인데 보기가 살짝만 변형돼서 계속 나오는 거죠. 3번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하나요? 이게 마비된 쪽은 감각을 못 느껴서 화상 입을 수 있다 했잖아요. 무조건 건강한 쪽으로 먹입니다. 4번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삼키면 넣어주겠죠.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건강한 쪽이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되니까요. 건강한 쪽, 오른쪽이 밑으로 해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아시겠죠, 여러분? 똑같은 문제인데 보기만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3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은 차갑게 준비합니까? 따뜻하게 한다고 했어요. 2번, 비간이 빠져있으면 즉시 밀어넣으면 큰일 나죠. 폐로 들어가요. 의료행위 하지 않습니다. 3번, 영양액 주머니는 침대 난간에 고정합니까? 항상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영양액 주입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좋은 얘기죠. 밥 먹을 때 앉아있고 또 밥 먹고 나서도 앉아있죠. 영양액 주입 중 청색증이 나타나면 바로 잠그고 보고해야 돼요. 청색증은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숨을 못 쉰다는 얘기입니다. 주입소스를 늦추는 게 아니라 중단하고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4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똑같은 문제예요. 1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간을 제거합니까? 제거하는 거 의료행위죠. 간호사가 합니다. 우리는 잠그고 보고하는 거예요. 2번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잠굽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맞죠? 영양액은 높은 위치에 건다는 거.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소변 주머니밖에 없어요. 4번 영양액을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분당 50cc, 50ml예요. ml랑 cc는 같다. 5번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립니까? 하루 한 번 아니고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합니다. 하루에 한 번 영양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번 주거든요. 그때마다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합니다. 우리 밥 먹고 설거지 그때그때 하는 게 좋지. 그릇 쌓아놓고 하루에 한 번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자고요. 5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약 먹는 거 어떻게 도와요? 1번 가루약은 음식에 섞어서 제공한다. 이거 동물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뭐 간식 같은 거에 섞어서 제공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먹이지 않아요. 2번 약을 전부 삼켰는지 입안을 확인한다. 일단 맞는 얘기예요. 3번 금식하고 있으면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다. 금식하고 있어도 매일 먹는 약 혈압약 복용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투약한다고 했어요. 혈압약은요 정말 하루 이틀 3일만 안 먹어도요 갑자기 뭐 뇌졸중 오시는 분들도 진짜 주변에서 봤습니다. 4번 알약이 빠르게 흡수되도록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합니까? 이게 빠르게 흡수가 되겠어요? 물을 더 많이 제공해야 약도 삼키기도 쉽고 흡수도 더 빠르다고 했어요. 5번,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인다.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줄이는 게 아니라 중지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6번,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귀약은 냉동고에 보관한다. 귀약 차갑게 보관해서 귀에 넣으면요, 쇼크 옵니다. 실온이에요, 실온. 2번,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맞죠? 습해지면은 달라붙잖아요. 안 돼요. 곰팡이가 낄 수도 있고요. 미생물이 번식할 수도 있으니까요. 3번, 안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모든 약은요, 다 차광. 햇볕에 안 좋습니다. 햇볕을 피해야 돼요. 4번, 가려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가려약은 따로 보관하고 먹일 때만 물에 녹이는 거예요. 5번, 갈색 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한다. 일단 직사광선에 약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다 틀린 얘기고요. 그 갈색병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차광 용기입니다. 차단한다. 햇볕을. 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갈색병이에요.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하지 않죠. 햇볕을 피해야 됩니다. 7번,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약의 금연 쪼개서 제공한다. 임의로 쪼개면 약발이 들쑥날쑥해서 안 된다. 2번, 고기를 뒤로 젖혀 하나씩 넣어준다. 살에 걸려요. 항상 살에 안 걸리려면 턱을 아래로 이렇게 고개를 제끼지 않고 약간 숙인 자세가 좋다고 했어요. 3번, 약이 잘 흡수되도록 우유와 함께 먹지 않습니다. 약 우유랑 먹지 마라, 콜라랑 먹지 마라, 탄산이랑 먹지 마라, 물이랑 먹어라.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4번, 남은 알약은 손으로 집어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세균이 드글드글하겠죠. 5번, 대상자가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직접 입에 넣어준다. 파킨슨 환자들 직접 넣어주는 것까지 국가고시 나온다고 했어요. 8번, 물약이 변질되지 않고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물약, 시럽제죠. 유일하게 약 중에서 서늘한 곳에 보관했어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는 것은 거의 모든 약이 마찬가지였는데 서늘한 곳, 좀 시원하게 보관하는 것은 물약이었다는 거. 냄새가 이상해. 그럼 폐기해야겠죠? 또 이 잘못 따른 약은 버려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1번,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하는 약은 없었다는 거. 서늘한 곳, 직사광선을 피해서 물약, 시럽제를 보관해라. 2번, 계량컵에 따라서 실온에 보관합니까? 계량컵이나 스푼에 덜어서 먹죠. 보관은 통째로 합니다. 3번, 1회분씩 주사기로 재어서 보관한다. 이렇게 분할 보관하지 않습니다. 4번, 오랫동안 먹지 않은 약은 냉동 보관을 한다. 오랫동안 먹지 않다가 다시 먹으려면 뭔가 색깔이 이상한지 냄새가 이상한지 확인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폐기를 하는 거예요. 5번, 용량을 초과해서 따른 약은 약병에 넣지 않고 버린다. 꺼낸 시럽을 다시 병에 넣으면 약이 변질되는 원인이 되겠죠. 세균이 들어가죠. 그래서 잘못 따른 약은 버립니다. 아깝지만 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따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약을 용기째 빨아먹어. 침이 약에 섞여 들어가죠. 변질되겠죠. 반드시 깨끗한 플라스틱 계량컵 또는 스푼에 덜어서 먹어야 됩니다. 9번 문제. 정맥 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피멍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번, 통증 감소. 누른다고 통증이 감소되진 않잖아요. 2번, 부종 예방. 요것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3번, 흉터 예방. 흉터 안 지죠? 4번, 피멍 발생 예방. 피멍 때문에 누르는 거예요. 5번, 약물의 흡수 촉진. 요것도 사실 아리까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르고 있다고 흡수가 촉진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10번,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투여 전에 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항상 눈은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우리 대상자들 침상 목욕 시킬 때, 세수시킬 때 어떻게 하죠? 항상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았고요. 대상자의 만약에 한쪽 눈에만 감염이 있다 하면 반대편 눈에 닿지 않도록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이것까지 아시면 좋겠어요. 2번, 대상자에게 아래쪽을 보게 한다. 아래쪽을 보게 합니까? 정면을 보게 해요? 둘 다 아니에요. 천장을 보게 합니다. 천장을 보게 하고요. 대상자의 아랫 눈꺼풀, 하안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서 결막량을 노출시켜서 아랫 눈꺼풀, 하안검의 중앙에다가 이 바깥쪽, 외측으로 1, 2cm 높이에서 안약을 넣는 거예요. 약 다 넣고 비루간을 가볍게 눌러서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줬었죠. 3번, 윗꺼풀을 위로 부드럽게 당기는 게 아니었죠.
아랫 눈꺼풀을 살짝 아래로 부드럽게 당기는 거예요. 아래다 넣으니까 아래를 부드럽게 당겨야 이게 공간이 넓어져서 약 넣기가 쉽다. 각막에 직접 넣는 게 아니고요. 결막에다가 넣습니다. 결막이요. 그래야 각막이 보호가 된다. 5번 투여한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예, 가볍게 비루관을 눌러줘서요. 코 안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눌러주면은 눈으로 흡수가 된다고 해요. 11번 대상자에게 안연고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국가고시에서요. 안약 한번 나왔으면 그 다음엔 안연고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나옵니다. 안연고는 움직여주라고 했어요. 1번 투약한 후에 눈을 가볍게 문질러준다. 움직여주지 문질러주지는 않았어요. 2번 눈에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투여한다.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투여했어요. 3번 안연고 투약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눌러준다. 뭐 감쪽 같죠? 안연고 움직여주는 거예요. 비루관 눌러주는 거 뭐였어요? 안약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4번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연고부터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처음 나오는 거는 거즈로 닦아서 버리고 그 다음에 하얀 거 아래 눈꺼풀 중앙에다가 2cm 정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짜준다고 했습니다.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아주 좋죠. 12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한다. 귀지 제거 의료 행위입니다. 웨이도 귀 겉은 닦아줄 수 있는데요. 귀 속을 닦아줘도 안 되고 귀지를 제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2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후 상방이라고 했죠. 후 하방은요 소아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어른은 성인은 무조건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약을 투여하고요. 고막 체온계도 잽니다. 3번 약이 귀 안에 측면을 따라 흘러들어가도록 점적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약물 투여가 쉽게 한 다음에 측면을 따라서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이게 맞게 되겠습니다. 4번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아래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약 넣고 아래쪽으로 하면은 약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요. 그냥 약 5분 정도 똑바로 누워 있습니다. 5번 투여 후 하루 동안 귓구멍에 작은 솜을 끼워 놓는다. 하루 내내 솜 끼워 놓지 않습니다.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귀에 살짝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가 제거하는 거예요. 한 15분, 20분만 귀에 넣는 것입니다. 13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은 안연고 어디다 넣는다고 했어요? 눈 아래 하얀 검이죠. 하부 결막낭의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중앙에서 외축으로 안연고 2cm 정도 쭉 짜서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상에서 보면은요 마예요 마 아랫눈 약간 살짝 밑으로 당기면서 안연고를 안에서 밖쪽으로 짜준다. 14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단추 언제 풀겠습니까? 고무줄이 제일 좋아요. 2번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깜쪽 같죠? 변기 옆이에요. 3번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 치매 대상자는 기억력이 없습니다. 커피보트의 버튼도 못 누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자기가 똥을 놓고도 이게 닦는지 사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닦으세요 보여주면서 휴지를 손에 쥐어주면 그렇게 하겠죠. 4번 화장실 문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화분은 걸림돌입니다. 발바닥에 바닥에 뭔가를 놓으면 넘어지고 다칠 수밖에 없어요. 5번 취침 전에 물이나 음료를 충분히 마시게 하면 밤에 계속 화장실 가느냐고 계속 잠을 설치겠죠. 자기 전에는 마시지 않아요. 15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옆에 맞죠 여러분? 옆에 우리가 왼쪽 오른쪽 옆에 뭐가 있어야 짚고 일어나고 또 짚고 앉는 거예요. 2번 용변을 마칠 때까지 다른 용물을 본다.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면 밖에 있지만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라고 했어요. 3번 화장실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을 어둡게 합니까? 항상 환해야 되는 거. 화장실이라고 했어요. 4번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바닥에 놓는 게 아니고 5번 밤에는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등을 꺼둔다. 그럴싸하지만 항상 밤에도 낮에도 환하게 켜야 되는 건 화장실이라는 거. 16번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단 휠체어 잠금 장치 잘 잠궈야겠죠. 1번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매트가 좋은데 휠체어는 매트가 있으면은 휠체어가 이게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아니겠죠. 문턱도 없어야겠죠. 2번, 이동할 때는 휠체어 의자 끝에 걸쳐 앉게 하면 넘어집니다. 깊숙하게 앉혔잖아요. 3번,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고 나서 이제 그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놓게 하고 변기로 옮겨줘야겠죠. 4번,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뭐 이건 나쁜 방법은 사실 아닌데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줘야 되니까 문을 완전히 닫지 않더라도 조금 열어놓고 또는 닫아놓고 밖에서 상황을 살펴보면서 말을 한 번씩 걸어야겠죠. 5번, 배설 후 뒤처리를 전적으로 도와준다. 뭐 전적으로 뭐 엄마라면 전적으로 도와주겠죠. 대상자는 남이잖아요.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는 게 이 요양보호에서 원칙이라고 합니다. 17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 배설을 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간이변기, 넣다 뺐다 해주는 거잖아요. 1번, 변기를 차게 하여 변이를 자극합니까? 차게 하면 관략근이 그냥 움츠러들어서 똥오줌이 더 안 나와요. 2번,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아유, 뭐 혼자 이렇게 잘하는 대상자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침상에서 배설할 거 아니에요. 스스로 되겠습니까? 3번, 간이변기는 세척하여 침상 위에 놓는다. 세척해서 왜 침대 위에 놓습니까? 다른 곳에 안 보이는 곳에 둬야죠. 4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뭐 장염 걸려서 대변 자체가 세균이 많을 경우에는 또 올무수가 있습니다. 열탕으로 소독하면 좋겠죠. 변기가 플라스틱이어도 보통은 뜨거운 물로 다 어느 정도 소독은 됩니다. 5번, 대상자가 배설이 끝나 호출하기 전까지 다른 업무를 보며 기다리겠어요. 항상 대상자에게 눈을 띄면 안 돼요.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거리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잠깐 자리를 좀 비워줘요. 이럴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18번,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 어떻게 돕죠? 1번, 배변 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배변 후 물티슈로 닦는 건 뭐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옷을 입히기 전에 조금 말려야겠죠. 2번, 그러니까 답이 꼭 틀려서 이게 제껴지는 게 아니고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게 답인 거예요. 2번 보자고요. 뒷처리할 때 뒤에서 앞으로 닦습니까? 항상 앞에서 뒤로 닦아요. 왜? 항문에서 대장균이 나오니까 그 똥에서 똥균, 대장균이 나오면 그게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은 요도에 다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 그래야 조준이 잘 되지. 밖으로 안 흐르겠죠. 4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춥니까? 여러분 누워서 힘 줘보세요. 힘 안 줘줘요. 상체를 올려준다. 5번,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어떡해요? 대상자에게 아이고 피 나왔어요. 확인하고 버려요. 보고해야겠죠.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19번,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 똑같은 얘기입니다. 1번, 간이변기를 중앙에 항문에 대어준다. 요거 맞죠? 2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 해주면 장 꼬여요. 항상 시계 방향으로 배를 마사지 해줍니다. 그리고 눈이 좀 안 보이는 대상자 항상 시계 방향으로 물건을 놓는다고 했어요. 설명도 시계 방향으로 한다고 했어요. 3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이거 똑같이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복이 나오죠? 침대 머리는 무조건 높인다. 애 낳을 때도 상체가 높아야 애가 잘 나오고 똥을 쌀 때도 머리가 높아야 똥이 잘 나온다는 거. 4번, 변이가 생기도록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자극한다. 그럼 똥도 들어가겠어요. 따뜻하게 해줘야 항문 관략근이 이완이 돼서 똥도 마렵고 오줌도 마렵겠죠. 5번, 배설물이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 후 버립니까? 보고해야겠어요. 정신도 없고 의식도 없는 대상자한테 아이고 피 나왔어요 이러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문제가 다 고만고만하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20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편나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 건강한 쪽에 대준다.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요거죠? 1번,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냄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그때 버려요. 2번,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게 좋다는 거. 또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앉힌다. 이게 좋은 거죠. 4번, 이동변기 밑에 작은 수건을 깔아준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야겠죠. 수건은 밟고 미끄러지잖아요. 5번, 이동변기는 마비된 쪽 침대 난간에 붙여 사용한다. 항상 건강한 쪽에 붙여줍니다. 21번, 대상자가 이동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법. 1번,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이 소리를 조금 줄여주니까 마음 편히 쌀 수 있겠죠. 2번,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수시로 그때그때 처리하세요. 3번,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똑같이 하세요. 4번, 이동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밑에 깔아야죠. 밑에. 근데 우리 아까 옆에 뭐 배웠어? 뭐였어요? 그거는 화장실 옆에 손잡이였어요. 손잡이는 변기 옆에 있어야 붙잡고 일어나고 앉는데 이동변기는 밑에 깐다는 거.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히면은 뭐 공중에서 뭐 넘어지잖아요. 바닥이 닿아야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죠. 22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하는 방법 옳은 것은 1번 둔부는 알코올솜으로 닦고 말린다. 여러분 알코올은요. 이 피부 얇으신 분은 알코올로 닦으면 피부가 뻘겋게 일어납니다. 알코올은요 개방 상처에도 알코올로 닦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진짜 상식 없을 때 넘어져서 알코올 닦았다가 살 다 그냥 녹는 줄 알았어요. 둔부는 절대 알코올솜으로 닦고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났어, 상처 났어 절대 알코올로 닦으시는 거 안 돼요. 알코올은 그냥 거의 소독용입니다. 강해요. 2번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릴 수가 있을까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대상자가 못 움직인다고 하면 협조가 안 될 때는 옆으로 눕히고 기저귀 대고 똑바로 눕혀서 기저귀 차면 되겠죠. 3번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감기 걸려요. 다 하고 나서 간접 환기해야겠죠. 찬바람이 직접 대상자에 닿지 않게 커튼을 치고 나서 창문을 좀 연다던가 대상자 다른 방에 있을 때 환기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4번 둔부 밑에 새 기저귀에 바깥면이 보이도록 깔면은 이게 바깥면은 방수 처리돼 있잖아요. 안쪽이 보이도록 깐다. 5번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 맞죠? 우리 안쪽에 배설물이 있으니까 바깥면이 보이게 깔끔하게 해야지. 23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합니까? 쌌으면 교환합니다. 보통 뭐 2-3시간 간격이죠. 2번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우리가 무조건 연고 바르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 발적이 있으면 욕창이 전조잖아요. 미지근한 물로 마사지 해주거나 닦거나 춥지 않다고 하면은 뭐 30분씩 햇볕 보거나 그런 조치가 취합니다. 3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맞습니다. 말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4번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내리고 덮는 게 아니라 뭔가 덮어준 다음에 교환을 하라고 했어요. 불편하지만요.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허리도 못 드는데 어떻게 엎드리게 또 시켜요. 옆으로 돌린 다음에 기저귀 놓고 똑바로 눕힙니다. 24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기저귀 갈아주는 방법 여태까지 했었잖아요.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기저귀 대주고 똑바로 눕혀서 갈아준다. 이게 답이 되겠어요. 사실 보지 않아도 다 되잖아요. 1번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하겠습니까? 2번 피부 발적을 발견했을 때 연고를 발라준다. 우리 맘대로 막 발라주는 거 아니에요. 일단 건조시키고 뭐 미지근한 마사지,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리고 이런 것도 좋고 보고도 해야겠죠. 필요하다면요. 4번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 채운다. 바람이 안 통하면은 또 욕창이 생기겠죠. 5번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린 후 면덮개를 덮는다. 이불을 다리 아래로 내릴 필요는 없고요. 차라리 뭐 위로 올리고 덮개를 덮고 바지를 내려도 되겠습니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거 뭐예요?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기저귀 대고 똑바로 눕혀서 기저귀 갈아준다. 요거니까요. 우리 이렇게 맞추도록 하자고요. 25번 유치도녀간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세기탁하면 방광을 세척합니까? 큰일 납니다. 의료행위예요. 2번 소변 양이 적은 경우 연결감에 꼬인 여부를 확인한다. 꼬인 여부를 봐야겠죠. 눌렸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소변이 잘 빠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소변색 탁했을 때는 보고하면 되겠어요. 그쵸? 3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비눗물로 세척하지 않나요? 비우고 나서 잠그고 알코올로 닦았잖아요. 알코올솜으로. 4번 유치 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수시로 당기면 빠집니다. 아무리 뭐 조금 움직인다고 빠지지 않지만 당기면 빠지죠. 5번 걸을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이 듭니까? 무조건 몸보다 아래에 놓죠. 26번 유치도녀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1번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보기 계속 나오는 거 아시겠죠? 무조건 소변 주머니는 내 몸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 2번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맞죠? 3번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도녀관을 우리가 제거합니까? 의료행위죠. 요양보호사는 유치도녀관 제거 안 해요. 위관영양, 경관영양, 줄 제거 안 합니다. 세면은 보고하세요. 4번 유치도뇨관이 방간에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서 확인하지 않아요. 당기면 어떡하겠습니까? 5번 유치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임을 제한한다. 움직여도 괜찮다고 했어요. 산책도 다 됩니다. 27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1번 주머니 매일 교체한다.
매일이 아니고 그냥 수시로 어느 정도 차면 교체하세요. 2번, 소변을 비운 후에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는다? 그렇게 하라고 했었죠. 비우고 나서 배출구는 알콜솜, 소독솜으로 닦습니다. 3번, 소변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주머니를 세척한다? 냄새가 나면 일단 보고도 해야겠고요. 주머니를 교환하면 좋겠죠. 주머니는 오래 씁니다. 보통 일주일씩 씁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보고해서 지시에 따르면 되겠어요. 4번, 소변 주머니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릴 때 비운다. 뭐든지 가득 차면 넘칩니다. 한 7, 8부 찼으면 비우는 게 좋겠어요. 5번, 돈혈관과 소변 주머니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이 관과 소변 주머니 연결 부위를 분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소변 주머니에서 소변을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식이 없어요. 그럼 대신 뭔가 닦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1번, 혀는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그렇게 깊게 닦으면 또 사례가 걸릴 수 있고 그렇게 깊게까지는 닦지 않는다는 거. 2번,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습니까? 상체를 올려줘야겠죠. 밥 먹을 때, 이 닦을 때, 호흡이 곤란할 때 상체를 항상 올려줍니다. 3번,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궈준다? 여러분, 식염수는 소금물이에요. 0.9%의 소금물인데 생리식염수로 입안을 헹궈주지 않습니다. 짜잖아요. 4번, 두 손가락으로 입을 벌린 후에 닦는다? 약간 사실 벌리긴 벌려야 되는데요. 손가락으로 입을 벌리지는 않고요. 손가락으로 했다가 손가락 잘려요. 앞설자, 서랍자에다가 거즈 감아가지고 닦았어요. 5번, 물에 적신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는다. 맞습니다.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닦기도 하고요. 이 서랍자에다가, 앞설자에다가 거즈를 적셔서 닦기도 합니다. 29번, 대상자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까지 닦는다. 깊게 닦지 않는다고 했어요. 2번,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에 물을 묻혀서 닦아줍니다. 치약은 칫솔에 묻혀서 닦죠. 3번,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그러면은 기도 흡인되겠죠. 상체를 높여줍니다. 4번,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청정제로 닦는다.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보고를 해야 돼요. 5번,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맞죠? 윗 닦고 아래 닦아요. 위쪽 이 닦고 잇몸 닦고 아래쪽 잇몸 닦고 이 닦고 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위 닦고 아래 닦는다. 보기 5개 중에서는 답이 될 만한 것 요거라는 거. 30번, 대상자의 의치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베타딘 용액에 담가 보관한다. 여러분, 베타딘 뭔지 아시죠? 포비돈 아시죠? 포비돈. 집에서 바르는 옥도쟁기 또는 빨간 약은 아니고 갈색 약 있죠? 그게 이제 베타딘입니다. 2번, 아랫니 의치를 먼저 돌려 뺀다? 낄 때도 윗니, 뺄 때도 윗니 먼저예요. 3번,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의치를 헹군다? 흐르는 물에다가 헹궜잖아요. 이제 혹시나 의치를 떨어뜨려서 깨질까봐 수건을 하나 밑에 깔아놓는다. 이 정도입니다. 4번, 윗니와 아랫니 의치를 동시에 어떻게 끼웁니까? 위에 끼고 아래 끼웁니다. 5번,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구강 건조를 막아주겠죠? 올바른 방법입니다. 31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세정제를 빗에 묻혀 모발을 빗겨준다. 두피에 묻혀서 손끝으로 비벼줬어요. 거품이 나게요. 2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20분간 그대로 둔다. 20분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마사지해서 거품 내서 마른 수건으로 닦아줬어요. 3번, 세정제로 모발을 마사지한 후 물로 헹군다. 물로 헹굴 수 있는 상황이면 처음부터 물로 샴푸를 하지 물 없이 두발 세정제로 하지 않습니다. 4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 맞죠? 5번, 세정제를 모발에 바른 후 수건으로 감싸서 때를 제거한다.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3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머리를 물로 적신 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물이 있어서 적실 수 있었으면 샴푸로 감지. 두발 전용 세정제는요, 물이 없을 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썼어요. 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랑. 3번, 따뜻한 물로 머리때와 기름때를 씻어낸다. 이거는 그냥 샴푸하는 거예요. 4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린스로 헹구지 않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요. 5번,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줍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는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상황에서 머리를 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젖은 거, 젖은 수건 이러면 다 틀려요. 33번, 대상자의 손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손발 관리 어떻게 했었죠? 손가발은 10에서 15분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자르는 거 기억나시죠? 1번,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 일단 맞아요. 2번, 손은 시원한 물에 담그는 씻긴다. 시원한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담궈서 손톱, 발톱 딱딱해진 것을 조금 말랑말랑하게 해서 자른다고 했어요. 3번, 발가락 사이는 알코올로 닦아준다. 알코올은 여러분 개방 상처에도 쓰지 않고요. 보통 기구 소독에 많이 씁니다. 알코올은 굉장히 강해서요. 이 살에 닿게 되면 문제가 일어요. 알코올을 몸에 바른다 하면은 이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는 답이 다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각질 제거를 위해서 모직 양말을 신긴다. 땀을 흡수하려면 면 양말이 좋죠. 근데 각질 제거 자체가 뭐 면 양말 신는다고 되는 건 아니었어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 면직 양말이 좋다는 거. 각질 제거는요, 따뜻한 물에 불려서 잘 닦아주고 보습을 해줬어야 됐어요. 뭐 오일이나 로션으로요. 5번, 발의 티눈은 손톱깎이로 제거해준다. 티눈 손톱깎이로 잘못 제거했다가 세균 들어가서 절단하는 경우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 하지 않고요. 귓속도 파지 않는데 티눈 제거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통 발에 티눈 막 칼로 소독해서 집에서 자르고 스티커 붙이시는 분 많죠? 저희 아빠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균 들어가면 큰일 난다 맨날 얘기했었는데 집에서 진짜 그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왜? 매번 뭐 병원 간다고 해주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발의 티눈을 손톱깎이로 제거하게 되면 잘못하면 정말 감염돼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발이 잘못되면은 당뇨발이라고 해서 발을 절단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절대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34번,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세수할 때 눈곱이 있다고 하면은 깨끗한 쪽 먼저 하고 눈곱 있는 쪽 닦아줬고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줬던 거 기억나시죠? 1번, 눈썹은 면도칼로 다듬어준다. 면도칼로 하다가 베일 수 있어요. 눈썹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면 눈썹 칼로 하는데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답은 뭐예요? 코털은 제거해 주는 거는 시험 문제에 맨날 나와. 하지만 눈썹까지 다듬어 주는 것은 없습니다. 2번, 콧방울과 코 안쪽을 깨끗이 닦아낸다. 맞죠? 이 안에 코딱지나 이물질이 많아서 숨쉬기가 곤란해서요. 코 속 관리를 잘 해준다. 이게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3번, 면봉으로 귀 안쪽에 귀지를 닦아낸다. 겉에 웨이도는 괜찮지만 안쪽을 닦아준다. 귀 속을 닦아준다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함정이에요. 4번,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솜으로 닦아낸다. 알코올로 몸을 닦는 건 무조건 틀리다고 했어요. 5번,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있는 쪽 눈부터 닦나요? 없는 쪽, 깨끗한 쪽부터 닦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요, 깨끗한 쪽 먼저 하고 더러운 쪽을 해야지 더러운 쪽부터 이렇게 깨끗한 쪽으로 밀고 들어오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35번, 여자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지 않아도 여러분 뭐죠? 항문이 맨 마지막이다. 그러면 답은 1번, 3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도 질 항문이냐, 질 요도 항문이냐. 여러분 여자 생식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분들은 본인의 몸을 생각해보세요. 요도 아래 질 있죠. 질 뒤에 항문 있죠. 요도 질 항문입니다. 이 문제 빨리 보면은 또 질 요도 항문 1번 찍는데요. 요도 질 항문이에요. 2, 1, 2 이렇게 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그냥 이거 1초 만에 풀었는데 제가 이거 1번 찍었기 때문이에요. 네, 과거 학원 다닐 때. 36번,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대에서 세면을 합니다.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 1번,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 상체를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양치하던 세수하던 밥 먹던 밥 먹고 나서던 상체를 올려줬어요. 2번,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눈곱이 없는 깨끗한 눈부터 닦고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3번, 코, 뺨, 눈, 귀, 목이에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제가 노래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아시죠? 네. 4번.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깊숙이 닦는다. 여러분 이제 뭐가 그 국가고시에서 자꾸 헷갈리게 하는지 아시겠죠? 안쪽이 아니라 귀의 겉이라는 거. 귀 속 틀려요. 귀 안쪽 틀립니다. 5번.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문제가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항상 코 관리는 해준다. 요거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좋죠. 뭐 바나나 우유든 따뜻한 차든 괜찮습니다. 2번, 목욕은 1시간 이상 여유 있게 한다. 대상자도 지치고 요양보호사도 진 빠집니다. 목욕은 20-30분 이내로 하고 욕조 안에는 5분만 있게 하는 거예요. 3번, 목욕물의 온도는 22에서 26도를 유지한다. 이거 실내 온도예요. 추워요. 40도보다 넘어야 됩니다. 40도 내외로 한다. 4번, 혈액순환을 위해서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습니까? 이 끝에서 중앙으로 가야 이 끝에 있는 피가 혈액순환이 되겠죠.
5번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긴다. 머리 먼저 감고 머리 젖어 있으면 춥잖아요. 목욕 다 하고 나와서 의자에 앉혀서 머리 감기는 거였어요. 38번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물을 왜 뿌려주냐? 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3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묘국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왼쪽 편마비면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죠. 항상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나오겠죠. 요거를 기억하면서 보기를 보자고요. 1번 몸통, 팔, 다리 순서로 닦아요. 다리, 팔, 몸통이라고 있어요. 2번 욕조물에 30분 정도 담근 후 씻긴다. 5분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목욕 시간은 30분이지만 대상자가 물속에 있는 시간은 5분이라는 거. 3번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 다리가 건강한 쪽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다리, 오른쪽 다리부터 들어갑니다. 나올 때도 오른쪽 다리 먼저 나오는 거예요. 4번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킨다. 불편한 쪽을 부축해준다고 했잖아요.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 겨드랑이 잡고 부축합니다. 5번 목욕 후 귀 속 깊숙이 있는 물기를 면목으로 닦아낸다. 웨이도 귀 겉에만 닦아주고요. 귀 속, 귀 안. 이거는 틀리는 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0번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가 달린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그럼 여러분 이 문제에다가 뭘 써야 돼요? 벗건을 써야겠죠. 벗건. 그러면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벗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느 쪽이 건강한 쪽이에요?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야. 그럼 왼쪽 편마비 왼쪽이 불편한 쪽이죠. 그러면 수액을 맡고 있는 쪽이 건강한 쪽이죠. 그러면 벗건, 건강한 쪽, 수액을 맡고 있는 쪽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먼저, 그리고 수액 들어가고 불편한 쪽 왼쪽이 들어간다. 이렇게 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왼쪽 편마비 대상자야. 그러면 불편한 쪽은 왼쪽이다. 수액을 맡고 있는 쪽, 오른쪽은 건강한 쪽이다. 적어 놓고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41번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벗기는 거 벗건이죠. 일단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우고요.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합니다. 건강한 쪽 먼저 벗기죠. 그 다음에 마비된 쪽 갑니다. 벗건. 아시면 돼요. 벗건. 43번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 일단 어느 부위를 요양보호사가 지지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상체는 어디를 지지할까요? 이 목 뒤, 등과 어깨라고 표현합니다. 하체는요. 엉덩이와 허벅지 또는 엉덩이와 넙다리 또는 허리와 엉덩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는요. 엉덩이 또는 넙다리예요. 근데 국가고시에서는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위가 정확하지 않아도 상체에서는 어디를 지지해? 머리는 지지한다 이런 답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목 밑에 또는 등에 어깨를 지지한다 이런 것들이 상체를 지지하는 거고요. 사실 하체에서도 허리를 지지할 수도 있고요. 허벅지를 지지할 수도 있고 엉덩이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꼭 틀리다는 건 아니잖아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보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1번 상반신은 건강한 팔을 잡고 옮긴다. 팔을 잡고 옮긴다. 다리를 잡고 옮긴다. 옷을 잡고 옮긴다 하면은 무조건 다 틀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절대로 뭔가를 잡고 끌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2번 상반신은 머리와 목 아래를 지지하여 옮긴다. 머리를 받친다 이런 대답은 우리 교재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 때문에 틀립니다. 목 아래 지지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3번 하반신은 다리를 잡고 옮긴다. 잡고 옮긴다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4번 하반신은 엉덩이 부위에 옷을 잡고 옮긴다. 왜 옷을 잡고 옮깁니까? 몸으로 옮겨야지. 5번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그럴듯하죠. 교재에서는 뭐 엉덩이나 넙다리, 허벅다리 잡아도 되고요. 실제로는 허리랑 엉덩이 지지해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그냥 굵직하게 상체는 목 밑에 또는 어깨나 등을 지지한다. 하체는 허리나 엉덩이 또는 엉덩이나 허벅지를 교재에서 또 넙다리라고 한다. 44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체위 변경 중요한 건 뭐예요? 보통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는데 욕창이 이미 발생했다면 더 자주 변경해라.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1시간마다 체위를 바꿔라 이겁니다. 1번 도넛 빼기로 천골 부위를 지지한다.
도넛백에 가운데 구멍 뚫려 있는 거 그걸로 하면 압력이 더 센 거서 더 욕창 생긴다고 했잖아요. 치질 환자는 도넛백이 쓰지만요. 우리 대상자들 체위 변경할 때 도넛백에는 쓰지 않았어요. 2번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맞죠? 욕창이 있으면 더 자주 체위를 변경해 줘야겠습니다. 3번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을 받쳐준다. 쿠션 받쳐주는 건 우리 밥 먹을 때였고 딱딱하고 설마 표면이 거친 걸 받쳐주겠습니까? 체위 변경할 때는요. 머리 밑에 작은 베개를 넣어준다. 또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무릎이나 발목에 수건이나 베개를 받쳐줄 수 있다. 이 정도가 답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장시간 받쳐놓게 되면은 굽어요. 구축이 발생되니까 너무 장시간 사용은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4번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딱 틀렸죠? 잡아당겨 틀렸고 옷을 잡는 거 딱 틀렸어요. 5번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줍니까? 1시간마다. 왜? 앉아있으면 압력이 더 심하니까요. 누워있으면 그래도 골고루 압력 받아서 2시간마다인데 앉아있을 때는 더 자주 바뀌어줘라 이겁니다. 45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침대로 옮기려고 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이 좀 센 사람이 상체를 잡습니다. 어떻게 상체를 잡을까요? 그 대상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들고요. 또 한 명은 종아리랑 허벅지를 드는 거예요. 그 부위를 디테일하게 외우지 않아도 대충 그림은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일일이 다 부위를 외우려면 힘드는데요. 항상 상체는 어디를 지지할까? 머리는 아니었어. 목이나 등이나 어깨를 지지했어. 다리는요? 허리나 허벅지나 엉덩이를 했었습니다. 휠체어이기 때문에 뭐 허벅지랑 종아리가 된 거고요. 이제 겨드랑이에 뭐 잡아당긴다 이런 것 다 답이 틀린데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 겨드랑이에다가 팔을 집어넣어서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46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일으켜 앉히는 순서. 여러분 가나다라마 보면 머리가 빙빙 돌죠. 일단 앉히는 순서 뭘까요? 맨 마지막에 앉는다 이게 답이겠죠. 그럼 보기를 쫙 보세요. 서술어만 보세요. 위치한다, 앉힌다, 눕힌다, 세운다. 앉힌다가 맨 마지막이겠죠? 그럼 나가 맨 마지막이야. 보기를 쫙 보니까 나가 맨 마지막인 거 2번, 3번밖에 없어요. 그럼 2번, 3번 중에 뭘까 보면은 둘 다 첫 번째가 가야. 가 보면은 위치한다. 대상자 건강한 쪽에 선다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항상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가 두 번째였잖아요. 가 다음에 마야. 그럼 답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2번이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순서대로 한번 봐드릴게요. 대상자 앞에 서죠. 손 가슴 위에 올려놓죠. 그 다음에 무릎 세우고 돌려 눕히고 앉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술어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답을 그냥 빨리빨리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다 읽으면 헷갈려요. 47번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일단 첫 번째 선다 이게 답이고요. 맨 마지막에 다 돌려 눕히고 자세 편안하게 잡아준다 이게 답이겠죠. 그럼 보기 보세요. 선다, 놓는다, 돌려 눕힌다, 올려놓는다, 자세를 편하게 한다. 다 자세 한 다음에 자세를 편하게 한다? 마가 맨 마지막이겠구나. 선다, 가가 맨 마지막이겠구나. 1번, 2번이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그러면 선 다음에 뭘까요? 팔 가슴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에 뭐 어떻게 저측에 돌려 눕힌다. 맨 마지막에 자세를 좋게 잡아준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모르셔도 돼요. 첫 번째는 선다. 두 번째는 팔 꺾이지 않게 가슴 위로 모아준다. 맨 마지막에 자세 잡은 다음에 편안하게 맞춰준다. 이게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려운 거 없으시죠? 48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울퉁불퉁한 길을 울퉁불퉁하면 여러분 딱 사실 아셔야 됩니다.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바닥에 울퉁불퉁하다 문턱이 있다 하면은 앞바퀴를 들어 올려 이걸 아셔야 돼요.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바로 그냥 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보기 보면 더 헷갈려요. 49번 대상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는 경비가 지그재그 기억하시나요?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로 해야 그 속력 때문에 내가 쏠리지 않는다는 거. 왼쪽, 오른쪽 엣지 주면서 스키 타는 이유는요? 그 비탈이 너무 가파르니까 지그재그로 간다는 거예요. 답 딱 보면 뭘까요?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때 지그재그로 간다는 거. 문턱 넘을 때는 앞바퀴 들어 올렸잖아요. 50번 다음에 해당하는 휠체어 이동 방법은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면서 앞바퀴를 들고 오른다. 일단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는 건 뭐예요? 문턱이나 울퉁불퉁하다 이 말입니다. 딱 그 핵심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들고 오른다 했으니까 오르막길이겠죠? 문턱을 오르기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경사가 급하다면은 지그재그였죠?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문턱을 오르고 내린다, 울퉁불퉁하다 하면은 앞바퀴를 들어 올리시고요. 내려갈 때 마이클 잭슨 뒤로 돌려가고요.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 경비가 지그재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항상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문제로 볼게요. 5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하고 그림이 나옵니다. 항상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면 오른쪽은 건강하잖아요. 그럼 대상자는 오른쪽으로 휠체어를 짚는 거고 요양보호사는 상체 두 곳을 지지해 줍니다. 어깨나 허리를 지지해 주는 그림을 고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12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자동차 태울 때는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항상 빗음이 놓는다, 잠근장치 잠근다, 그리고 엉덩이 먼저 앉히고 한 다리 이동한다,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서술어를 먼저 보자고요. 깊숙하게 앉게 한다,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시트에 앉힌 다음에 깊숙하게 앉게 편하게 하겠지. 그러면 요게 지금 두 개가 맨 마지막에 와야 된다. 다 마가 마지막에 와야 된다. 다 마가 마지막에 온 거 2번 4번밖에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보면 됩니다. 제일 먼저 비스듬하게 놓는다, 이 가가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뭘까? 두 발이 지면에 닿게 하는 걸까? 아니면 휠체어 잠금장치 고정하는 걸까? 일단 무조건 휠체어는 잠금장치가 원초라고 했어요. 비스듬하게 놓고 잠금장치 고정한 다음에 대상자 발 바닥에 닿게 하고 대상자 앉히고 편안하게 자리 잡아준다. 이게 항상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달달 외우지 않아도 맞추실 수 있습니다. 53번 보행 벨트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는 불편한 쪽 뒤에서 보조한다, 마비 쪽 뒤에서 보행 벨트를 손잡이로 잡는다. 이게 항상 답인 거예요. 보기 보지 않아도 그냥 답이 딱 나오죠. 14번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할 때 보행 순서는 오른쪽이 불편해요. 보행기랑 세트로 간다고 했죠? 그럼 보행기랑 오른쪽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왼쪽 다리가 간다.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하고 보기를 보면서 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보기를 보면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차에서 내릴 때의 순서. 여러분 내린다, 평지다 하면은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올 지건마가 아니죠. 내려가는 거니까 반대는 지마건, 지마건을 시험지에 쓰세요. 그리고 건강한 다리랑 마비된 다리를 쓰시면 돼요. 일단 왼쪽 편마비야. 마비된 쪽은 왼쪽 이렇게 쓰시고요. 건강한 쪽은 오른쪽 쓰시면 돼요. 그러면 지, 마, 건 이게 순서잖아요. 지팡이가 제일 먼저인 거 1번, 2번밖에 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비된 쪽이 어디야?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이 마비된 쪽이겠지. 그러면 지팡이 왼쪽,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오른쪽이다. 이렇게 답을 맞추시는 거예요. 항상 그럼 올라갈 때다 그러면 올, 지, 건, 마 써놓고 적어놓고서는 그것에 대입하시면 돼요. 5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 승차하거나 계단 오를 때 순서는 이때는 올, 지, 건마 적어놓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지팡이는 무조건 먼저예요. 그럼 답이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그 다음에 지팡이 한 다음에 건강한 쪽이 어디예요? 오른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왼쪽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불편한 쪽, 마비 쪽, 오른쪽을 간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57번 외상 의심되는 대상자 척추 고정판에 눕혀 고정할 때 순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무릎, 손목, 엉덩이, 위팔 이렇게 고정합니다. 58번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1번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햇볕에 말리면 갈라지고요. 변색되기 때문에 그늘에 말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삶을 수는 있다. 15분간 끓는 물에 삶는 거는 괜찮은데 햇볕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2번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그때 설거지하고 그때 소독합니다. 3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 1회 깨끗이 닦는다. 일주일에 한 번 닦았나요? 하루에 한 번 닦았습니다.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이게 맞죠?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이게 맞습니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궜나요? 무조건 혈액, 체액은요. 찬물로 담가서 핏기를 빼내고 체액을 빼내고 그리고 나서 더운 물로 비누칠해서 닦았어요.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맞죠?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가 놓는다. 또는 흐르는 물에 카테터를 비벼 씻는다. 다 말이 되죠? 15분 이상 끓인 후에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렸어요.
59번. 분비물이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 예방하는 방법은 똑같은 문제예요. 1번. 장갑을 끼고 처리했다면 손은 씻지 않아도 된다. 장갑을 끼고 처리했더라도 손은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닦는다. 기억하시죠? 2번.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옷은 더운 물로 세탁한다. 보세요, 여러분. 계속 더운 물 얘기 나오죠? 무조건 찬물 먼저, 그 다음에 더운 물로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거품을 내서 닦는 거죠. 3번. 한 번 착용한 일회용 장갑은 세척 후 재사용한다. 이거는 다회용 장갑이지 일회용이 아니에요. 일회용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일회용입니다. 4번. 물품 처리 후에 고체 비누로 손을 씻는다. 이거 사실 우리 고체 비누로 씻긴 씻잖아요. 그런데 고체 비누라는 것은 내가 그걸로 손 씻었어. 그 다음 사람이 또 그걸로 비누로 손 씻으면 안 좋다. 그래서 액체 비누로 이렇게 버튼 눌러서 내 손에 딱 일회용씩 그렇게 손을 씻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5번. 오염된 세탁물과 일반 세탁물은 분리해서 세탁한다. 오염된 거는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세탁한다고 했습니다. 정답 5번이죠? 뭐 어려운 거 있나요? 60번. 다음 복종구의 용도로 옳은 것은 이 뭐죠? 간이병기죠. 간이병기는 뭐예요? 침대에서 못 움직이는 환자들 또는 수술해서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 대상자들에게 그냥 말 그대로 간이로 변기를 대주는 겁니다. 1번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이게 맞죠? 2번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 이걸로 머리를 감기나요? 3번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설하기, 이거는 이동변기죠. 의자처럼 생겨서 똥오줌 싸는 거, 이건 이동변기라는 거. 4번 신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이거 뭘까요? 욕창 예방 매트릭스 또는 욕창 예방 방석 정도가 되겠습니다. 5번 자세 변환 후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기, 이건 쿠션 정도 되겠죠. 61번 재가 대상자의 낙상 예방하는 방법. 재가 대상자 있을 채 집 가죠. 낙상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1번 길고 헐렁한 옷을 입힌다. 걸려서 넘어지겠죠. 2번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한다.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항상 접선을 보이지 않게 잘 해야 돼요. 3번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기면 또 넘어집니다. 4번 취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추는 게 아니라 침대는 낮은 게 좋고 침상 난간은 항상 올려줘야 된다는 거. 간호조무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병원 환자인데 그 보호자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침상 난간을 안 올려줬는데 환자가 떨어져서 만약에 뼈가 부러졌어. 그랬을 때 내가 잘못한 건 뭐냐? 나의 주의 의무가 태만하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5번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맞죠? 화장실은 항상 조명을 켜둡니다. 62번 재가 대상자의 낙상 예방하는 안전 환경 조성 방법은 똑같은 문제예요. 1번 방과 현관 문턱을 높입니까? 문턱은 없애죠. 2번 욕조 손잡이를 없애는 게 아니라 화장실 변기 옆에 손잡이 깔고 욕조에도 깔고 손잡이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3번 계단에 작은 깔개를 깔아두면 넘어지기 딱이에요. 4번 침대 바퀴의 잠금 장치는 풀어두는 게 아니라 잠궈야겠죠. 5번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들은 정리한다. 맞습니다. 제가요 진짜 젊은 나이인데도 바닥에 이렇게 옷 같은 거 놨다가 그거 밟고 쫙 미끄러져서 넘어진 적이 최근에도 있어요. 바닥에 뭐가 있으면 밟고 넘어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인 집에 갔습니다. 근데 바닥에 물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밟으시면 넘어질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위험합니다. 보통 가정집에서 바닥에 뭐를 그렇게 많이 놓으세요. 제발 여러분 바닥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낙상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머리로만 공부하고 국가고시 합격하려고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오늘 방 청소하면서 바닥이 지저분한 것도 좀 치우고요. 화분 같은 것도 발에 걸리적거리게 놓지 말고 순간 이렇게 정말 아차차 하다가 넘어지거든요. 항상 미리미리 예방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또 영양도 배웠잖아요. 뭐 하루에 단백질 3-4번 먹어라. 그거 그대로 좀 지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를 해서 그게 우리가 삶에 연결이 되면 너무 좋겠다. 63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 화재 하면은요. 여러분 보기 안 봐도 뭐뭐 딱딱 떠오르셔야 돼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렸어요. 한 손으로 잡고 나간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는다. 계단을 이용한다. 뭐 이 정도입니다. 1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다. 계단으로 가야겠죠. 2번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다. 죽습니다. 3번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기억하시죠? 4번 코와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높입니까? 까치발 떠요.
자세를 낮춰야겠죠. 연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5번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간다. 맞죠? 왼손 오른손 번갈아 가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합니다. 64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화기 사용하는 순서 기억하시죠? 안전비 뽑고요. 노즐 잡고 불 쪽으로 향한 다음에 손잡이 움켜쥐고 골고루 쏘는데요. 그냥 팍 물 쏘듯이 쏘는 게 아니라 빗자루질 하듯이 쓱싹 쓱싹 쏴야 된다고 하네요. 65번 지진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지진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이 있나요? 1번 가스밸브를 점검한 후에 열어둔다. 왜 점검하고 열어둡니까? 잠궈야죠. 2번 무거운 그릇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식탁 부러지면 그릇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머리 다치잖아요. 항상 모 위에는 물건 놓지 않는다가 중요해져. 3번 깨지기 쉬운 물건은 선반 위에 보관하면 안 되죠. 4번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5번 지진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위치를 못하러 확인합니까? 방송만 들으면 되겠죠?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국가고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66번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1번 샤워장 콘센트의 보호용 커버는 열어둔다. 샤워하다 물 들어가서 불납니다. 2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접지용 3핀 플러그 뭔지 아시죠? 이 코드 3개 들어간 거예요. 3번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 코드를 잡고 당깁니까? 코드를 잡고 당기는 게 아니라 플러그를 잡아야 돼요. 4번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청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한다. 청테이프 아니고 전기 안 통하는 거 까만 테이프 있잖아요. 5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한다. 불납니다. 6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가 추가 서비스를 결정합니까? 요양보호사가 따로 결정하는 것은 없어요. 2번 대상자와의 심각한 갈등을 직접 해결한다? 심각한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 3번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그렇죠.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요. 대상자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 존중했어요.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하고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항상 신뢰관계 형성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물품을 사용할 때도 동의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4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약의 용량을 조절한다. 우리가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조절합니다. 5번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우리 마음대로 서비스를 중단하면 그 대상자는 누가 돌보나요? 인지 능력이 악화된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익숙한 사람들과 생활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상자를 위해서라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68번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삼킴 장애라는 것은요 연하 곤란입니다. 뭔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유동식이 좋다고 했잖아요. 과일도 갈아서 떠먹여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1번 밥은 국에 말아 먹인다. 보통 잘 못 먹으면 말아 먹이는데요. 이게 더 기도 흡인을 유발합니다. 잘 못 삼키는 사람 너무 후루룩 먹다가는 더 안 좋다는 거. 2번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과일류를 잘게 잘라서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이런 문제의 변형이 되겠어요. 3번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 삼킴 장애, 연하 곤란이 있다고 한다면요. 오히려 살짝 건더기가 있는 음식이 좋습니다. 죽 같은 거요. 너무 묽은 것은 오히려 더 사례가 걸릴 수 있습니다. 4번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물 자주 먹이게 하지 않아요. 5번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침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오히려 더 연하가 곤란되고 삼키는 게 곤란하고 사례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답은 2번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또는 과일을 숟가락으로 떠서 먹인다.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69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식단은 저염 저지방이잖아요. 이 중에서 골라보자고요. 1번 간장에 재운 깻잎 장아찌와 육개장. 보기만 해도 짜요. 장아찌와 육개장 얼마나 시뻘건 국물입니까? 2번 묵은지를 넣은 부대찌개에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겠죠? 달걀, 노른자, 콜레스테롤 완전 고지방이잖아요. 3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와 보리밥. 보리밥 좋아. 삼치 좋아. 그런데 카레가루 잘 모르겠어 하면 일단 패스해보고 4번 우렁이를 넣고 끓인 강된장과 고구마 튀김. 된장까지 좋았는데 강된장이면 엄청 졸인 거잖아요. 그리고 고구마 튀김은 지방이고 강된장은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갔으니까 패스. 5번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과 새우볶음. 이거 역시 고염의 고지방이니까요. 답은 3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와 보리밥밖에 더 있나요?
70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이 올라가면 복용량을 늘립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항상 일정량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2번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헛소리입니다. 3번 두통이 있으면 약을 추가로 복용한다. 타이레놀을 먹어야지 왜 고혈압약을 먹습니까? 4번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다음에 2배로 복용한다. 더블로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5번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새로운 약으로 먹어야 돼요. 과거에 만약에 고혈압이 너무 높아서 고혈압 500ml를 먹었어. 근데 요즘에 많이 조절돼서 250ml로 의사 선생님이 줄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 500ml 그거 아까워서 그거 먹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새로운 약 처방받으면 약이 똑같지 않잖아요. 일단 최근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71번 변비 대상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섬유질 많은 거, 물기 많은 건 좋잖아요. 김, 미역, 섬유질 많죠. 배추, 당근, 섬유질 많아요. 보리, 현미, 통곡물은 더 많죠. 오렌지, 건포도. 오렌지도 섬유소가 많아요. 근데 건포도는 포도니까 과일류니까 섬유소가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커피와 녹차 제가 많이 먹는 건데 커피와 녹차는 변비 대상자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마음이 괴로울 때 또는 눈 뜨고 나서 빈속에 커피 한 잔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 이렇게 강의 녹음할 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같은 작업을 계속해서 혼자서 이게 쇼하는 거 아니겠어요? 커피가 없이는 힘듭니다. 뭔가 당 떨어져요. 말 많이 하면은.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믹스 커피를 타 먹는데 이 커피 타 먹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72번 대상자의 침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면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면 이불은 햇볕에서 말렸어요. 2번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오리털, 양털 이불은요 그늘에서 말렸어요. 이게 쪼그라들 수 있거든요. 3번 매트릭스는 푹신한 소재를 선택한다. 매트릭스가 요라고 했잖아요. 바닥에 까는 요. 단단하고 탄력성 있고 재질력이 뛰어나고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게 좋다.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말려라 했습니다. 4번 베개는 깃털이나 솜으로 된 소재를 사용한다. 베개는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한 촉감이 좋은 재질이 좋다 했고요. 척추와 베개 높이가 수평이 되는 것이 좋다. 감염 대상자는 베개 커버만 매일 교환해준다 했습니다. 5번 시트는 색이 옅고 흡수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맞죠? 시트는요 면 소재가 좋습니다. 시트는요 소재가 두껍고 재봉선 있는 것은 피합니다. 욕창의 원인이 되니까요. 더러워진 시트는 수시로 교환하고 환기도 해줘야겠죠. 73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속옷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는다. 뚜껑을 닫고 삶는다고 했어요. 왜? 뚜껑을 열어놓으면 세탁물이 공기층에 노출돼서 옷감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2번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비눗물 탈수한 후에 헹구는 게 좋겠죠. 이 정도는 오케이. 3번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탈수 시간 5분 10분 하면 됩니다. 이걸 길게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물이 빠지지 않아요. 옷감이 상하겠죠. 4번 땀이 밴 청바지는 락스에 담갔다가 세탁한다. 땀얼룩은 어떻게 뺐었죠? 땀과주 기억하시죠? 땀얼룩은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를 1대1로 섞어서 2-3시간 정도 담가둔 후에 헹굽니다. 락스에 담그면 청바지 색까지 다 빠져버린다는 거. 아예 다른 옷이 탄생한다는 거죠. 5번 립스틱 얼룩은 초발 세탁 후 아세톤을 묻혀 지운다. 초발 세탁을 하는 게 아니라 버터 묻힌 다음에 아세톤으로 그거 얼룩 지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중성세제로 닦았잖아요. 그리고 또 립스틱 같은 경우는 클렌징 폼으로 살살살살 문질러 닦을 수도 있었어요. 저 같으면 버터 문지르고 아세톤 묻히고 중성세제 하느니 그냥 클렌징 폼으로 닦겠습니다. 74번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혈액이 묻은 의류는 더운 물에 담가둔다? 꼭 이렇게 보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피 묻었어, 체액 묻었어. 어떻게 해요? 일단 찬물에 담가서 핏기 빼고 나서 더운 물로 닦는다고 했습니다. 2번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분비물을 처리하기 전에는 항상 일회용 비닐 꼈었죠. 그리고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기보다는 분비물 처리를 한 다음에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닦는다. 이런 게 맞고요. 항상 손은 손소독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나 하지 물과 비누를 닦는 게 가장 좋다는 거. 3번 가래가 묻은 고무 카테터 햇빛에 말립니까? 이거 물에 담궈가지고 또는 흐르는 물에 비벼가지고 가래나 이 속에 분비물 다 빼내고요. 고무는 15분간 끓는 물에 삶은 다음에 그늘에 말리라고 했어요.
4번 체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맞죠? 찬물 다음에 더운 물이에요. 5번 배설물이 묻은 침구는 다른 침구와 함께 세탁한다. 별도로 세탁해야지 이게 같이 하면 그냥 배설물, 똥이 그냥 다른 침구에 오염되잖아요. 우리 항상 눈을 닦을 때도요.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닦았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배설물도 그 부분만 닦아야지 안 그러면은 깨끗한 것까지 다 옮겨버린다는 거. 75번 대상자의 의류 세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이 묻은 의류는 더운 물에 담가둔다.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오죠. 혈액이 묻었다 하면은 일단 찬물에 담가두는 거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2번 파운데이션 얼룩은 주방용 세제를 사용해서 세탁한다. 파운데이션 얼룩은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를 화장솜에 적셔서 얼룩을 톡톡 두드려 줍니다. 3번 변이 묻은 것부터 부분 세탁한다. 별도로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부분 세탁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별도 세탁을 여기서 원하는 거예요. 일단 모르겠으면 보류를 하고요. 4번 커피 얼룩은 주방세제와 식초를 섞어 칫솔로 문지르는 세탁한다. 식주 기억하시죠? 여기서 뭐 주식으로 순서가 나왔지만 커피는 식초랑 주방세제야. 이거 일단 4번이 확실하게 맞으니까 4번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국가고시는요. 1, 2, 3, 4, 5번 중에서 확실한 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5번 속옷은 충분히 헹구어 그늘에 말린다. 햇볕에 말려주면 되겠죠. 변이 묻은 것은 저도 부분 세탁 맞다고 생각했는데 별도 세탁이 더 맞다는 거. 보기 5개 중에서 2개가 아리까리하다고 한다면 확실한 게 정답이 된다. 국가고시는 그렇게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26번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얼굴을 비추는 건 아니죠. 눈부시잖아요.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이게 어떤 의미죠? 다리 간격이 넓으면 의자를 깊숙이 넣을 수 있어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단 맞고요. 3번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턱이 있으면 넘어집니다. 4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욕조가 너무 깊으면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또 나올 때도 어렵잖아요. 적당한 높이가 좋겠습니다. 5번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길쭉한 게 잡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쭉한 막대형 문고리를 설치한다가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어요. 17번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거 뭐죠 여러분? 손짓, 발짓, 또 소리를 사용하고요. 어느 정도의 스킨십을 사용하는 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맞춤을 하거나 얼굴 표정, 자세, 말투, 옷차림 이런 것들이 바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1번 팔짱을 끼고 앉는다. 팔짱은 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건방져 보이잖아요.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2번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우리가 손가락 전체로 이렇게 손으로 하지 손가락으로 지적하면 욕먹습니다. 3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시선은요. 고정하지 않는다.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4번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적절한 침묵은 괜찮은데요. 긴 침묵은 조금 위험합니다.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좋죠. 약간 기울이는 자세 좋고요. 지나치게 머리 끄덕이는 거 좋지 않죠.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거는 좋지 않다고 했어요. 28번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옳은 것은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까 오늘은 저랑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는 뭐라고 하죠?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있을래. 이럴 때 내 약간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는 게 효과적인 의사소통일까요? 누워만 계시면 근력이 떨어지시니까 제가 걱정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답이겠죠.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주어는 항상 제가 걱정돼요. 이거예요. 1번 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요. 이건 아니죠. 2번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큰일 나요. 보통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주어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 3번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5번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있고 싶네요. 마음은 사실 이렇겠죠. 하지만 이러시니까 걱정돼요. 염려돼요. 이게 항상 나 전달법의 답이라는 거예요. 서술어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79번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뭐 있죠? 눈맞춤, 얼굴 표정, 자세, 말투, 옷차림, 스킨십, 손짓, 발짓,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죠? 언어적인 거는 말로 하는 거니까요. 1번 팔짱을 끼고 말한다. 팔짱 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방져 보여요. 2번 눈을 깜빡거리며 말한다. 시선을 응시하지만 눈을 깜빡거리진 않았어요. 3번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 좋았죠?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는 안 좋았어요. 희미한 미소 안 된다. 적절한 미소 좋다는 거. 약간 기울이는 자세는 좋았지만 너무 구부리는 태도는 안 좋았죠. 지나치게 머리 끄덕이는 거 좋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시죠? 4번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맞는 말인데? 맞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사용해야 된다. 요건 뭐죠, 여러분? 언어적인 의사소통이에요. 말로 했을 때 말 쉽게 알아듣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물어봤잖아요. 손짓, 발짓, 신체적인 접촉, 눈맞춤, 얼굴 표정, 말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국가고시 보기 5개 중에서요. 더 확실한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보다는 3번이 더 정답에 근접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5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말한다. 시선은 고정하지 않았죠?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이 좋다. 눈높이도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가 좋다. 기억하시죠? 79번의 정답은 3번 간간히 미소 지으며 말한다. 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바람직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면 4번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80번 요양보호사가 무슨 말을 하면 대상자가 가까이 다가와 귀를 대며 들은다. 이때 대처 방법은 뭔가 귀가 안 들리신다 이런 느낌 오지 않습니까? 1번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2번 입을 작게 벌리고 천천히 말합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또박또박 말합니다. 3번 입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이거는 무슨 장님으로 태어났을 때 이게 입모양 만져본다고 이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데요. 4번 보청기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이게 맞는 거죠. 5번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 목소리, 말투 어떻게 했었죠? 크지 않은 목소리, 너무 높은 목소리 안 된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적절한 말 속도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거나 높은 목소리는 안 좋다는 거예요. 81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대상자 방향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설명해야겠죠. 2번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얘기를 해요. 오른쪽 3시 방향에 휴대폰 있어요. 만져보세요. 이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3번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한다. 신체 접촉 먼저 하면 깜짝 놀란다고 했잖아요. 팔뚝을 잡아도 제가 잡을게요 하고 말을 먼저 하고 잡습니다. 4번 이쪽 저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잘 안 보이는 사람한테 이쪽 저쪽 하면 그 이쪽이 어느 쪽인 줄 압니까? 오른쪽 3시 방향, 오른쪽 5시 방향, 왼쪽 9시 방향 이게 좋다는 거예요.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방향을 설명합니다. 5번 대상자와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한다. 정면을 보고 얘기한다고 했고요. 눈이 안 보이는데 눈짓은 줄 수가 없네요. 82번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일단 귀가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해야 돼요. 귀에다가 헤드셋 꽂고 그 퀴즈 맞추는 프로 많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귀가 안 들릴 때는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하는 게 좋다. 표정, 몸짓, 손짓 사용해서 말하겠죠? 1번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한다. 고음은 어디서도 쓰란 말이 없어요. 크지 않은 목소리로 말한다. 2번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말한다. 적절한 말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3번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한다. 반말 유아어 안 된다고 했어요. 4번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말한다.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죠. 이건 아닙니다. 83번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언어장애가 있어요. 일단 말이 어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손으로 뭐 붙잡거나 그렇게 해주고 또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해주라고 했죠. 1번 친근감 있게 반말을 사용한다. 반말한다고 친근하지 않습니다. 반말 유아어 쓰지 않았어요. 2번 대상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답변한다. 다 듣고 답변합니다. 3번 긴장하지 않게 음악을 틀어놓고 말한다. 좀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언어 장애가 있어서 안 그래도 이 표현이 안 되는데 음악 들으면 더 정신없겠죠. 4번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진압력 장애 있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식시켰습니다. 5번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맞습니다. 84번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짧은 문장을 천천히 이해하게 한다. 뭔가 짧게 쉽게 얘기해야 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그림, 문자판 활용한다. 여러분 그림 하면은요 뭐예요? 실물이나 그림, 문자판 활용하는 거는요 다 뭔가 이해력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실제로 바나나 딸기 갖다가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문자판을 활용하는 게 뭔가 이해력이 부족하신 분에게는 좋다는 거, 이해력 대상자가 되겠어요.
85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대상자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한다? 아버님 귀가 안 들린다 느낌 오지 않나요? 입모양으로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하게 말한다? 노인성 난청이에요. 귀가 안 들리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을 하겠죠. 주의력 결핍장애는 뭐를 조심하라 그랬죠? 자극을 줄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86번. 대상자에게 영화 보러 가자고 제안할 때 여가 활동 유형은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회 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사교 오락 활동이다. 바로 딱 나오시죠? 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은요. 바로 사교 오락 활동입니다. 뮤지컬도 사교 오락 활동이겠죠. 87번. 보행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자기 개발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적합한 것은 걷는 게 불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 1번 산책하기. 산책은 뭐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산책이나 체조는요, 운동 활동이 되겠습니다. 2번 텃밭 가꾸기. 엄마는 텃밭 가꾸고 식물 가꾸는 거 소일활동. 아빠는 TV 보고 신문 보는 거 소일활동이었죠. 아이는 종이 접기, 퍼즐 놀이하는 거 소일활동이라는 거. 3번 그림 그리기 자기 개발이죠. 또 4번 약수터 가기. 약수터 가는 거 역시 운동 활동이 되겠어요. 5번 손자녀 돌보기. 이거는 그냥 소일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8번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질식한 거죠. 하임리히법을 해야 됩니다. 그림을 고르라고 한다면 뒤에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 쥔 손을 감싸고 후상방으로 쿡쿡쿡쿡 밀어 올린다. 의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요. 의식이 없을 때는 똑바로 눕힙니다. 눕히고 나서 고개만 옆으로 돌려줘요. 그리고 같은 위치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려준다는 거. 아기들 같은 경우 갑자기 질식하는 경우 많습니다. 엄마들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빨리 아기를 자기 무릎 사이에 끼우세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고개를 약간 아래로 떨구고 등 견갑골을 계속 쳐줘야 되겠습니다. 89번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대처법은 경련하면은 중요한 거 호흡을 유지한다, 기도를 유지한다 요거랑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이것이 답이 되겠어요. 1번 머리 아래 딱딱한 받침대를 대준다, 부드러운 받침대 대준다고 했어요. 베개나 수건 되겠습니다. 2번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경련이 일었을 때 인공호흡이 아니고 기도만 유지해줍니다. 3번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아주 좋죠. 두 가지가 다 포함된 보기예요. 4번 입에 따뜻한 물을 넣어준다. 경련할 때 입에 뭔가를 넣어주면 삼킬 수 없기 때문에 흡인되거나 사례가 걸려서 오히려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뭔가 우리 주변에서 누가 쓰러지거나 할 때 정말 물 많이 먹이거든요. 이거 좀 자제하셔야 돼요. 5번 흔들어서 의식을 확인한다. 몸을 흔들거나 잡거나 붙잡거나 묶어놓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도 유지, 호흡을 유지시켜주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 치워서 경련 막 하면서 여기저기 부닥쳐서 다치니까요. 다치지 않도록 해준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90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되는 화상 대상자는 일단 숨을 못 쉬면 코와 입이 다쳤을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1번 코와 입술의 화상, 기도를 확보해야겠죠. 가장 위급합니다. 응급이에요. 2번 어깨와 가슴의 화상, 일단 숨은 쉴 수 있잖아요. 3번 무릎과 종아리, 4번 손가락과 발가락, 5번 골절 부위. 일단 코와 입,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죠? 옷이 벗겨지지 않으면 가위로 자른다. 화상 부위를 즉시 찬물에 담근다.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싼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 됩니다. 91번 손목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 골절하면 여러분 뭐예요? 부목되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다. 안정시켜라. 냉찜질해라.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1번 냉찜질한다. 맞죠? 2번 손목을 움직여보게 한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귀가 살토록 기억하시죠? 골절은 움직이지 않는다. 부목되기 전에 이동하지 않는다. 3번 튀어나온 뼈를 눌러준다. 큰일 납니다. 4번 구부러진 손목 관절은 펴준다. 만지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데 관절 피면은 어떻게 됩니까? 적골사도 아니고요. 5번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심장보다 높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에서 이것까지 물어보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뱀에 물렸어요. 그랬을 때는 다친 부위가요. 심장보다 낮아야 돼요. 왜? 뱀에 물린 부위에 독이 있는데 이렇게 올리면은 심장으로 그 독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뱀에 물렸을 때만 심장보다 낮지 다른 다쳤을 때는 동상이든 화상이든 골절이든 다 위로 하는 게 좋아요. 왜? 부종을 방지하기 때문이죠. 순환도 되고요. 92번 발가락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무조건 골절은요.
부목대준다. 부목되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다. 냉찜질이다. 요거는 머리에 간직하고 갈게요. 보기 볼까요? 발가락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압박은 하지 않아요. 고정만 합니다. 2번 부종 예방을 위해서 파스를 뿌려준다. 부종 예방을 위해선 냉찜질이죠. 파스는 뿌려줘도 좋죠. 통증 완화가 되니까요. 3번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온찜질을 합니까? 골절하면은 무조건 냉찜질이에요. 붓기가 있기 때문이죠. 부으면 그 붓기 빼느냐고 아프기도 하고 잘 안 나아요. 4번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나쁘진 않은데 딱히 마음에 드는 답은 사실 아닙니다. 5번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기고 걸어보게 한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신발 넉넉하면 뭐합니까? 발가락 골절됐는데요. 정답은 4번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게 되겠습니다. 왜? 발가락 골절이 의심됐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골절이 됐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 일단 관찰하고 뭐 이렇게 부목되고 병원 가면 되겠습니다. 93번 생명이 위급한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우리 사마리안의 법칙 기억하시죠? 내가 좋은 일을 하다가 그 대상자가 죽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보호받는다. 이런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이런 거 배웠나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1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그 일하는 사람들 얘기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냥 알 수 있잖아요. 2번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요, 그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은요, 사고 났을 때 보상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뭐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뭐예요? 신체 활동이 불편한 사람, 뭔가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불편한데 65세 이상이면 가능해. 65세 이하라면 노인성 질환이면 가능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폐소생술 했는데 대상자가 사망하셨어요. 그래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나는 안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54번 다음 중 응급처치의 원칙은 1번 가급적 대상자를 빨리 옮긴다. 골절될 수 있죠. 옮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목되기 전에 이동하지 않는다, 옮기지 않는다. 2번 연장자 지시에 따른다. 경험이 많을 수는 있지만요. 연장자보다 응급처치 교육 받은 사람이 낫겠죠. 이 응급처치 교육 받은 사람이 지시를 따르라는 거예요. 3번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처치한다. 맞죠? 일단 기도와 호흡을 유지해야 되겠죠.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4번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은 버리는 게 아니라 병을 가져갑니다. 5번 보호사가 도착 시 응급처치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고 결국은 의료진에게 인수인계할 때만 중단하는 거예요. 전문 의료인에게 인수인계할 때까지 계속 응급처치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의 호흡과 맥박이 회복됐어 또는 대상자가 사망했어 이런 경우는 중단할 수 있겠다는 거. 95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은 1번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 압박합니까? 100에서 120회였어요. 1초에 2번은 누르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속도로 하면은요. 1분당 100에서 120회가 나옵니다. 2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이 흡인을 예방할 수는 있지만요. 기도 개방은 정면으로 턱을 들어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맞죠? 팔꿈치 펴서 체중을 실어서 압박합니다. 4번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보통은요 사람들이 되게 소심하게 해서 4cm가 안 된대요. 하지만 5cm 정도가 눌릴 수 있게 굉장히 5cm이기 때문에 체중을 실어서 해요. 그래서 1분 2분만 해도 엄청 힘들고 땀나요. 5번 어떤 순으로 실시하냐? 반도각이 인상 우리 배웠잖아요. 그럼 반과 독이 딱 틀렸죠. 반도각이 인상 반응을 확인하죠.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기 노란 띠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청바지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가슴 압박하고요. 기도 유지하고요. 인공호흡하죠. 그 다음에 상태를 확인하는 거. 반도각이 인상 순서를 이 시험지 쓰세요. 그리고 맞추시면 되죠. 96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슴이 3cm 누릴 정도로 압박합니까? 5cm 정도가 좋다고 했습니다. 2번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맞죠? 1분은 60초예요. 1초에 2번 누르면 120회 아닙니까? 1초에 2번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속도잖아요. 1초에 2번이니까 1분에 120회다 기억하세요. 3번 압박 위치를 바꿔가면서 실시한다. 손꿈치로 고정을 하고요. 같은 위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막상 하다 보면은요 손이 이리저리 움직여요. 큰일 나요.
19, 요 위치 어디입니까? 양쪽 젖꼭지 사이 중간이었어요. 4번 대상자의 골반 위에 걸터 앉아 압박한다. 정면에서 골반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측면 옆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심폐소생술 거 길거리에서 보시잖아요. 유튜브에서도 보시잖아요. 대상자의 옆에서 그 젖꼭지 중간을 손꿈치로 압박위치는 한 곳에서 체중을 실어서 팔꿈치를 쭉 펴고 눌러줬습니다.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15대 1의 비율로 한다. 30대 2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그리고 나서요. 10초 안에 인공호흡. 이렇게 불어줍니다. 97번 의식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 할 때 순서는 똑같죠? 반도각이 인상 요런 보기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드 부착 부위 어디냐? 그림으로도 왼쪽 오른쪽 아시고요. 대상자의 오른쪽과 왼쪽입니다. 우리가 보는 반대죠. 우리 눈에는 왼쪽이지만 대상자한테는 오른쪽이라는 거 이거 맨날 들리시더라고요. 98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할 때 순서 뭐죠? 일단 전원 켜고 패드 부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심장 리듬 분석하고 제세 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 돌리고 가슴 압박한다는 거예요. 전원 켜고 패드 부착하고 리듬 분석한다. 요 순서 기억하세요. 99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은 1번 왼쪽 빗장뼈 위치예요. 대상자에는 오른쪽, 왼쪽이었어요. 우리 눈에만 왼쪽, 오른쪽이라는 거. 2번 패드를 붙인 후에 전원을 켜요. 전자기기는 무조건 전원 켜고 패드를 붙입니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리듬 분석 중에는 몸에 손이 닿지 않는다. 모두 물러나세요 했었잖아요. 4번 제수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옳소 맞죠? 충전 중에는 계속 가슴 압박해줘야 됩니다. 5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합니까? 반도각이 인상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상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100번 심폐소생술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붙입니까? 전원 켰죠. 패드 붙였죠. 그 다음에 리듬 분석했어요. 2번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는 왼쪽 오른쪽이지만요. 대상자한테는 오른쪽 왼쪽이에요. 대상자의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 아래 그리고 왼쪽 젖꼭지 아래에다 붙입니다. 조수석에 앉았을 때 그 순서예요. 3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모두 물러나세요 했잖아요.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맞죠? 뭔가 리듬 분석 버튼 누르기 전에는 손을 뗍니다. 5번 제세동 시행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1의 비율이에요. 30대 2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한 다음에 10초 안에 두 번 불었어요. 되셨죠?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